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서요, 이 빨간색 구독 버튼 켜져 계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향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서초구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절대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본인이 대통령 되면 각별히 유의를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고, 이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고, 또 이 선구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2016년도에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갔고 정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광주지검을 떠날 때의 전멸사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리고 이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호남에 대한 이 애정이 많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도 맨 먼저 간 곳이 호남이고,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지킨 항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은 디지털 사회다, 4차 산업혁명에 빨리 올라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낙후되고 번영과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요, 호남 지역의 기존 산업은 더욱 디지털화하고 첨단 산업은 빨리 자리를 잡게 해서 이 호남 지역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회원들이 간담회에서 전남 지역 의료기관 확충, 풍력 발전단지 인프라 구축, 우주 발사체 산업 육성, 이런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확충과 관련해서는요, 서울대 의대가 보람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남대 의대가 명문이니까 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만들어서 만들고 국가가 또 측면 지원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해서 원전과 석탄을 쓰기 시작하면 달성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외 의존도도 높아서 국제 기준에 미달하면 먹고 살 수도 없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섞어가야 하는데, 신재생하면 기본적으로 풍력, 태양광 두 가지로 당장 목포 앞바다에 풍력 발전소를 하겠다는 말은 못 드려도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용 등 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다. 당장 어디다 하겠다는 말은 못 드리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요,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이 각별한 애정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종로 한 소극장에서 청년문화예술인과 이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이 꿈꾸는 것도 사치인가요? 라는 주제로 가졌는데, 여기에서 문화라는 영역에서도 복지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문화 수요를 먼저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분야 분야에 정부가 돈을 너무 안 써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요, 이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자신의 혼을 발산하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는 소수의 그야말로 최고 인류 스타들로만 딱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코로나까지 이제 계속돼 가지고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전리복이 가까워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요, 1년에 연극과 영화, 공연, 전시 등에 상당한 돈을 썼으면 공제를 해줘서 문화예술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문화예술인과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해서 도와주고 발전 방안을 찾도록 우수 사례가 나오면 중앙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상파 방송에서 코미디 사극 이런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사극과 코미디를 없애는 자체는 정치 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 생태가 잘 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요, 월드컵에서 이 브라질 선수들이 나가면 최고의 스타들인데 그 나라에는 수백 배, 수천 배 선수층이 있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계도 튼튼한 넓은 선수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예술의 공정거래를 주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홍준표 의원의 입장은 바로 뭐냐? 이재명 특검, 이재명이 계속 이제 부산저축은행 이거 실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한테는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뻔뻔하게 설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이느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면 받고 오늘이라도 특검에 합의하라. 그러면서요. 대장동 비리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분노케 하는 한국 사회 비리 카르텔이 합작한 민생 비리다. 여태 대장동 하나에 목매든 당 지도부는 다 어디 갔냐. 나는 도대체 도둑이 몽둥이 들고 뻔뻔스럽게 설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재명 이 후보가요. 바로 최근에 검찰 수사가 저로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특검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길 바란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이 범인일 수 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석열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서 화천대유 비리 사건이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거든요. 이거에 대한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바로 이제 나는 이미 이 부산 저축은행 특검을 수행했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도요. 결국은 오늘 재경 호남 향후에 간담회를 가진 뒤에 기자들이 당장 오늘이라도 여당이 대장동 특검을 받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산저축은행 특검 요구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리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가지고 황당한 소리를 해도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 특검을 받으라는 얘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다. 부산저축은행 건은 아마 특검해서 재수사하면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특검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이제 분명히 다 하라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깔끔하게 아무 조건 없이 특검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다 이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노재승 씨 과거 발언이 지금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자영업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위촉이 됐는데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영입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과거 이 발언을 선대위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동현 씨와 비교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대단히 사적인 영역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국민들께 맡기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선대위가 일절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밝히고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본인 의사와 국민의 이해폭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일정과 관련해서요. 오늘 이제 종로에서 이 청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주말 일정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오늘 이제 행사 중에 내놓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이 박범계 오늘 출근길에 언론인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이성윤 고검장 공급산 유출 의혹 이것이 지금 이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의 반란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 금호수의 리더십이 아주 현격하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호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조심스러워서 입장 발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김호수가 총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이 공소장 유출 조사하라. 이거를 누가 맨 먼저 지시했냐면 박범계가 지시했어요. 이 박범계 지시에 따라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했는데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나간 게 없는 걸로 지금 이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조차도 지금 대검감찰부가 발표를 안 해요. 김호수가 발표 안 해. 그러면서 거꾸로 이 수원지검 수사팀을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수원지검 수사팀이 열받아가지고 입장문을 내놓고 또 이 검찰 내 간부들도 이 반발 입장문을 또 내놨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말하자면 지금 오늘 출근길에 박범계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재판도 하기 이전에, 즉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원칙의 문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공소장 유출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검찰 내부의 의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게 놔두는 거. 이러니까 김호수가 뭐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반란 입장문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면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성윤이 황제 수사와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이제 가짜뉴스를 만들었잖아요.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왜 가짜뉴의 보도자료를 만들었는지 수원지검에서 수사까지 했어요. 이러한 수원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의 문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공수처한테 1차적으로 판단토록 하겠다. 그러면서요. 그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이고 그에 대해서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간부들, 검찰 간부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어제 많은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이 반발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진상조사 해놨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 이것이 수원지검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과 협박을 받으면 수사를 받으면 감히 어느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비판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수사 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온당치 않다. 반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박범계 장관 이 김호수가 잘 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김호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하면요. 다른 국가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와 그리고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필 규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적절한 스탠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박범계 수준이 말이죠. 야, 이런 사람들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3명이요. 새 쌍둥이에요. 새 쌍둥이. 입이 3명인데 입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머리도 달라잖아요. 전부 한 입을 가지고 있어. 이게 왜 그러겠느냐. 뒤에 청와대가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무서운 거죠. 신문 강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하나로 맞추는 이 어설픈 법무장관들 3명. 참 저는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연말연시 특사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되느냐. 여기에 관해서는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박범계의 입장에 대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박범계가 이 의원 때는 재판 전에 공소장을 다 받아보더니 이제 공개해서 안 된다. 이게 웬 말이냐. 박범계 이런 입장문 방금 전에 보도드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황당하다.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법치국가법무장관회에서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박범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해서 안 되는데 이거야말로 원칙의 문제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재판 이전에 공소장 공개 금지를 진짜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의 요구에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 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 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범계 장관이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박범계 공소장 받아본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지적해서 이중적 위선적 박범계의 모습을 그 실체를 우리 국민한테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박범계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 틀린 말을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 말하자면요, 수사 주체가 아니면 입 다물어라. 이건 독재국가나 똑같아요. 수사 주체든 아니든 간에 더군다나 검찰, 현직 검찰 내부 이 망이 있잖아요. 2+망. 그러면 그 2+망을 왜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는 거잖아요. 검사 장관이 누구여야 돼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제1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 이에 재갈 물리기 발언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박범계가 검사들한테 너희들 수사 주체 아닌 검사들 함부로 그 검찰 내부망에 글 올리지 마. 알았지? 압박과 협박, 독재 장관으로서의 실체를 저는 드러내는 것이다. 매우 위험스러운 사고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용호, 지금 민주당에 과거에 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해서 출마해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공동선거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즉, 입당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입당 과정에서 누가 어떤 말하자면 권고를 했는지 상세하게 입당 이 과정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입당 전에 본인이 윤석열 후보한테 보낸 장문의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문의 문자는 뭐냐?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꼭 잡아라. 예, 김종인 위원장. 자, 이 얘기는 그러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성사돼야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선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야당으로 입당을 하는 문제가 언론에 쭉 나오니까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핵심 인사들이 연일 이용호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역 위원장 자리를 줄 테니까 또 다른 당군도 많이 줄 테니 민주당에 입당하라 이렇게 설득했다는 사실도 폭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도 안 간 이유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 조변 석계식 행태 절대 더 이상 속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3일날 선대위 합류가 결정되지 않고 내용이 길어졌다면 계속해서 고민을 더 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성사가 큰 영향을 줬다. 이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배경 중에. 두 번째로는 정진석 의원의 집요한 설득. 이것도 주요했다.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진석 현 국회 부의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때 자신을 갖다가 홍보기획관으로 발탁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석 부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진석 부의장한테도 김종인을 잡으라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밝히고 있고,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 지난 3주 동안 3차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고 사흘 연속 또 4, 5선 의원들을 만나서 김 위원장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합의를 끊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전에도 김재원, 권성동 이런 분들이 바로 하루 전인 2일 밤에 김종인 자택앞에서 2시간 가까이나 기다리다가 만나고 들어갔고 그때 설득을 했고 웃으면서 가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진석 의원은 이러한 본인의 노력과 관련해서 극적인 선대위 출범의 주인공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다. 윤석열은 대인적 풍부와 정치력, 김종인은 책임감이 돋보인다.
이렇게 입당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정진석 의원이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설득을 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영향이 컸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정진석 의원은 아마 한국일보 출신이죠. 근데 이용우 의원은 경향신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 공통점도 이번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상세하게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우 의원 참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용우 의원도 꽃길이 아닌 점을 잘 알고 있고 행보를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당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당이 비상이 걸렸는데 누구를 맞불 작전에서 지금 영입을 추진하느냐? 김관영, 군산이죠. 김성식, 최이배 의원의 입당을 지금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당도 우리 국민의힘의 이용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도 어떤 또 이 지지율 하락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전적 차원에서 이번에 총선에서 떨어진 의원들도 영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